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단식 19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된 이 대표가 음식 섭취 없는 병상 단식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상실했고 내년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59조 원가량 덜 거칠 전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인데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탓입니다. 강남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나 20대 피해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자수한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은 건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위중교사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다 적용을 했죠. 이미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총 배임 혐의 액수는 5천억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시작했으니 오늘로 이 대표의 단식은 19일차.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검찰은 원칙을 강조한 건데 반면 민주당은 병원으로 실려가는 와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크게 격앙된 상태입니다. 이번 영장 청구가 민주당을 단결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영장 청구 소식부터 보시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 박은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배임과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총 4가지입니다. 우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진상 전 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고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혐의입니다. 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5천억 원, 뇌물 혐의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과거 소환 조사 당시 모두 부인했습니다.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이 대표가 입원한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이 대표의 몸 상태 혹시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 앞입니다. 이곳에 이 대표가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지자들과 취재진들이 모여서 평소보다 많이 붐비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7시쯤 먼저 국회에서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 이곳 녹색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 중인데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될 땐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전해졌지만 지금은 위급 상황은 넘겼고 기력을 찾진 못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녹색병원에 취재진은 일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면목동까지면 20km나 떨어져 있잖아요. 이 대표가 녹색병원을 택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녹색병원이 단식 치료 경험이 많아서 의료진이 이곳에 입원하는 걸 권유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녹색병원은 야권 성향의 정치인이 단식 치료를 위해 자주 찾는 곳인데요. 지난 7월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단식했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이곳에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을 했던 당시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상임고문도 녹색병원에서 회복했습니다. 네, 여당 지도부 국회 단식 중일 때는 찾지 않았었잖아요. 이제 입원을 했으니만큼 상황이 바뀔 것으로 봅니까?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김기현 대표의 병문안 가능성에 대해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여지를 뒀는데요. 또 앞서 김 대표가 오늘 띄운 여야 대표회담 제안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병문안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고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녹색병원 앞에서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멈추면 모든 잡범들도 따라할 것이라며 맞받았죠. 또 소환 통보받고 단식을 시작하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이 형사사법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단식 투쟁이라는 정치적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드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에 이 대표와 주변 인물들에게 제기된 사법 방해 의혹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강조한 겁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혐의에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브레이크 없는 폭주,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오전 9시에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파렴치하다고까지 했죠. 그러면서 예고한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제 전면전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선택했다며 검찰이 나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체포동의안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지금의 국정 기조와 국정 운영 체제 그리고 인사 방침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과 함께 표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인간띠 입기 시위에 나섰는데 여기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부당한 영장 청구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에 대한 항의로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혀 민생법안 입법 논의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도 싸늘한 반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단식으로 영장 청구 절차를 지연할 수는 없다고
오히려 왜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국회가 멈춰야 하느냐는 반발까지 나왔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도 명분 없는 단식이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미미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식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그런데도 민주당이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건 선을 넘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공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 당사자인 한 총리는 말을 아끼면서도 자신은 국민을 위해 일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에 있은 지 50년 됐습니다. 항상 우리 국민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할지 하는 그런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일해왔고 또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또 의도적 단식으로 수사 절차가 지연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합니까? 대체 일은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법치가 아니라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뜻하는 인치를 요구하는 건데 그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국회 출입하는 이병주 기자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영장 청구가 됐다고 무조건 영장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 판단을 거쳐야 하는 건 맞죠? 맞습니다.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는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을 거쳐서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일반 시민처럼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만큼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한다고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대표에 대한 표결 결과는 우리가 언제쯤 알 수 있나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2번의 본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네. 법원과 행정부를 거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우선 보고가 돼야 하고요. 네.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이 가능합니다. 당장 오는 20일과 21일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20일에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지고 21일에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달 여야는 필요하면 25일에도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를 했는데 25일 개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가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속내가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그리고 방탄 논란이 모든 문제 중심에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런 문제를 의식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었습니다. 네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 이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민주당의 셈법 복잡해진 겁니다. 친명계에서는 정치검찰의 의도가 있는 수사니 당연히 부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네. 비명계는 국민과의 약속이나 방탄 논란을 고려하면 부결이 가져올 부정적 이미지 상당히 크다고 네.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부결이든 가결이든 당론으로 표결할지 여부에 대해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자, 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답답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가 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의석 과반을 차지해 결국 투표 결과를 좌우하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죠. 여럿에 물어봤는데요. 네.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비명계 의원 말을 정리해 보면요. 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또는 부결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대표의 단식을 방탄용으로 폄하시킬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부결하자는 사람은 지금 현재 큰 목소리 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복잡한 만큼 일각에서는 가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주도로 하도록
투표 정족수만 채우자는 아. 방안까지 제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차라리 책임을 떠넘겨버리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표결 이후 각각의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짚어본다면요. 워낙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서 간단한 전망도 쉽진 않은데 단순하게 살펴보면 네. 먼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에 대한 여당의 방탄 공세 당연히 커질 걸로 보이고요. 반면 가결될 경우는 좀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 내 특히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단식까지 한 이 대표에게 가결표를 던졌다 이런 원망의 목소리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또 법원의 영장 심사까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진행될 심사에서 영장이 만약 기각된다면 검찰에, 그 반대면 민주당에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 표결 당일까지 여야 모두 머리가 다 복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최광우 의원의 대법원 판결 내용 법조팀 심거현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 기자, 재판에 넘겨질 당시부터 참 시끄러웠던 사건입니다. 논란도 많았죠. 네, 지난 2020년 1월이었죠. 최 의원 기소를 놓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3번이나 이 전 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전 지검장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항명한 겁니다. 예, 기억납니다. 결국 윤 전 총장은 송경호 당시 3차장 검사에게 직접 기소를 지시했는데요. 최 의원은 당시 이런 과정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3년 8개월이나 걸리면서 결과적으로 최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대부분 채우게 됐습니다. 판단이 늦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법원 관계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비판이 많은 재판 지연의 일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통상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미루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과거에는 법원 행정처에서 사건이 제때 처리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압박을 했었지만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에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에 승진제 폐지 등으로 법원 내부의 재판 추진 동력도 사라지면서 재판 지연이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지연되던 재판이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되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 엿새 전에 선고가 예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추측이 참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최 의원에게 선물을 주고 간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인 만큼 마지막으로 최광욱 의원에 대한 무죄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대법원장 인준 지연 등으로 당분간 전원 합의체가 열리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집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기도 했고요. 김 대법원장은 코로나가 걸린 상태였는데 별다른 증상은 없어서 재판에 참여했고 이례적으로 임기 마지막 주까지 재판에 나선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전원 합의체는 원래 대법원장하고 그리고 대법관 12명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표가 갈렸나 봤더니 다수 의견이 9명, 반대 의견 3명. 원래 대법원장까지 하면은 13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빕니다. 김선수 대법관 왜 회피 신청을 했던 거죠? 법원에서는 개인적인 인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취재 결과 김 대법관은 지난 2017년 최광욱 의원과 권력과 검찰이라는 책을 함께 집필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같은 책에 공저자라는 이해관계가 얽혔던 바가 있는 만큼 재판이라는 공적인 절차에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만남을 회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 의원은 오늘부로 의원직을 이제 상실한 겁니다. 그럼 비례대표로 뽑힌 만큼 그 뒤를 이을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최 의원의 비례대표직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인 장교 출신 허숙정 씨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허 씨는 1975년생으로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육군 보병장교 출신입니다. 육군에서는 제30기계화 보병사단에서 인사 및 안전장교를 역임한 뒤 만기 전역했고 현재는 경기도 고양에 소재한 한 제조업체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AI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짜뉴스도 더 정교하고 빠르게 퍼지고 있죠. 정부가 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심의 단계에서부터 패스트트랙을 가동합니다.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심의하고 심의에 들어가면 포털 기사에 심의 중이라는 안내를 붙이면서 문제 언론사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스뉴스는 2020년 미 대선 이후 선거 개표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개표기 업체가 당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업체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폭스뉴스는 결국 1조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The truth matters. Lies have consequences. Truth does not know red or blue. 우리 정부도 이런 가짜 뉴스가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고 보고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만들어 심의부터 구제 조치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주요 포털과도 이를 공유해 해당 뉴스에 심의 중이란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악의적이고 심각한 가짜뉴스를 전한 언론사는 즉시 퇴출하고 방송사는 허가나 승인 유효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법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짜뉴스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또 가짜뉴스를 만든 기자가 다른 매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는 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정부의 계산이 또 틀렸습니다. 정부도 일반 가정처럼 얼마가 들어올 테니 얼마를 어떻게 써야지 하고 돈을 쓰는데 올해 거칠 국세 수입을 다시 계산해 봤더니 당초 예측치보다 무려 59조 원이 덜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벌써 3년째 세수 예측 실패. 결국 나라 살림은 더 빠듯해지게 생겼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 우려가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다시 추계한 결과 작년 예산안 발표 때보다 59조 1천억 원 부족한 341조 4천억 원으로 예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부족액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세수 오차율을 기록한 겁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4, 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추경을 하지 않고 외국환 평형 기금과 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경제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에 따른 민생 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경기 활력을 위한 지방재정 사업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11조 6천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3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오차를 보여 정부 스스로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영업했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이를 만회하려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했는데 이로 인해 가계 빚 주범으로 금융당국의 눈밖에까지 났기 때문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영업 점포 없이 온라인 대출과 싼 이자를 제시하며 금융권의 매기 역할을 자임했던 인터넷은행. 휴대전화 인증만 거치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정도로 중저신용자들에게는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1년 이상 이어지면서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3사의 신용대출 연체율도 3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은 2.79%에 이르고 K뱅크는 4.13%까지 치솟았습니다. 너무 높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인뱅이라는 게 시중은행이 안 하는 그 중저신용자 포용하는 은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용대출 연체율이 오르자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카카오뱅크가 50년 만기 상품을 앞세워 끌어모은 주담대 잔액만 2달 새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최근 가계부채 급등의 주범으로 몰렸고
금융당국은 부실한 비대면 심사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담대의 무분별한 집중과 내지는 어떤 그 쏠림이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인터넷 은행 제도와 과연 합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모기업의 증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인터넷 은행들이 부실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자녀의 키까지도 내 손으로 늘리겠다는 부모들이 많아진 걸까요? 2년 새 성장 호르몬 치료 처방이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성장 장애는 보험이 되지만 보험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정상 범위의 키를 가진 아이한테까지 호르몬 치료를 받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갑상샘 기능 저하, 뇌압 상승 등 부작용도 무려 3%에 달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 선수를 꿈꾸는 13세 남자 초등생 엄마 유선희 씨는 3년 전부터 아이에게 호르몬 주사를 맞히고 있습니다. 예상 키 검사 결과 최종 키가 한국 남성 평균보다 작은 169cm였기 때문입니다. 169로 그냥 애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은 욕심을 내서 좀 더 크게 키울 것이냐 부모가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호르몬 수치가 적은 건 아니었어요. 최근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료 환자가 2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또래보다 10cm 이상 작거나 1년에 4cm 이상 자라지 않아 성장장애가 의심될 때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이 없더라도 한 달에 50에서 70만 원가량 부담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성장호르몬 치료 시장의 70%는 비급여 처방으로 추정됩니다. 호르몬 주사가 대체로 안전하다고 평가하지만 전체의 3%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 범위인 아이들에서 성장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 같은 부분. 호르몬 주사의 남발을 막기 위해 기저질환 유무나 성장 호르몬 수치를 고려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아이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면밀한 상담 후 치료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 다행히 우리 수산물 소비는 줄지 않고 있죠. 하지만 불안감이 아주 가신 건 아니기에 우리 정부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일본 공해상 해역까지 나가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장명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부산항 연안 여객터미널. 정박해 있던 정부 해양조사선이 출항합니다. 50분쯤 뒤 배가 멈춘 곳은 육지에서 동쪽으로 약 13km 떨어진 해역으로 해양 방사능 긴급조사 정점 중 한 곳입니다. 여러 개의 물통이 달린 특수 장비가 1m 부근 표충수를 담아 올리는 게 조사의 첫 단계입니다. 채취된 바닷물은 정확한 측정값을 위해 선상에서 곧바로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이렇게 봉인된 채로 연구기관으로 보내집니다. 연구기관은 주요 방사성 핵종인 세슘 134와 137, 3중 수소 농도를 이틀 안에 분석합니다. 긴급조사 방법으로 하면은 2리터의 해수를 공침법 거치지 않고 한 2일 만에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6월부터 매달 원전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에서 다양한 깊이의 바닷물까지 채취해 분석 중인데 이와 함께 우리 바다 조사 정점도 현재 200곳에서 내년 243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국민적인 그 안심, 그다음에 합의 이런 게 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방류 시작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일본산 어패류 수입량은 1,622톤, 수입액은 78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8%나 줄었습니다. 반면 국내 수산물 매출은 대형마트와 수산물 시장에서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늘어 일본산 수산물 기피 현상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기된 장애인 단체 지하철 탑승 시위로 단체 관계자와 경찰들이 뒤엉키면서 지하철 2호선이 지연되고 출근길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농성을 벌였던 활동가 27명은 퇴거 불응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죠.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 플랫폼 아래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출입문 앞에 빽빽이 서 있습니다. 저희 탑승하겠습니다. 전장현이 지난 11일에 이어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두 번째 지하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전장현 측이 뒤엉켜 대혼잡을 빚었고 지하철 2호선이 1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전장현 활동가들이 팔짱을 끼고 바닥에 누워있고 경찰이 이들을 한 명씩 끌어냅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장현 활동가 27명을 공동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단 사무실 로비에 누워 나가달란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 27명 여기저기 격시에서 끌려가는 동기들 여기서 끌려간 만큼 이 자리에 다시 나올 때까지 우리가 다시 저 건물에 들려가서 우리가 다시 끌려가는 하기 때에도 기다립시다. 전장현은 또 활동가들의 연행을 규탄하며 저녁 6시 버스 탑승을 시도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만 전국구, 지역구가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전국 21개 폭력 조직에서 활동하는 2002년생 조직원들이 이른바 전국구 조폭이 되기 위해 결성한 MG 조폭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임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패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체격의 청년들 사이 속에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맥주병으로 한 남성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상대방 남성도 이에 질세라 주먹을 날립니다. 다른 남성들도 싸움에 합류합니다. 이들은 전국 21개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2002년생 조직원들입니다. 모임 과정에서 경기권 조폭과 충청권 조폭들이 후배 인사 문제를 두고 시비가 붙어 패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이들은 전날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신흥 폭력 조직 또래 모임인 전국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대포 통장 유통 등의 범죄 정보를 공유하면서 세를 과시했습니다. 의사 결정권자를 두목이 아닌 회장이라 불렀고 각 조직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지난해 9월 전북 지역의 폭력 조직원 한 명을 모텔에 감금 폭행한 충남 지역 조직 폭력배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전국회 모임 대화방이 있었던 겁니다. 전국회 회합했을 때마다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하고 그러한 일로 구속된 사례가 몇 건 있기 때문에 전국회 자체가 불법 단체다. 충남 지역 조직폭력배는 다른 폭력 조직원을 폭행한 거 말고도 22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장 운영 등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MG 조폭 34명과 충남 지역 조폭 32명을 붙잡아 이 중에 8명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주택가에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무시하는 언행을 보여 흉기를 휘둘렀다는데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골목길에 들어선 경찰차가 황급히 이동합니다. 연이어 신고 지점에 도착한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직장 동료인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죽어지 않아서 심장 다시 지금 나와서 확인하는 거 저희가. B씨는 복부와 어깨를 심하게 다쳐 인근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범행이 일어난 반지하입니다. 피해자는 범행 후 자진 신고했고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인 A씨는 피해자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 게 힘든 이유는 많지만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는 엄마들이 꽤 있거든요. 울지 말라고 아기 입을 억지로 틀어막을 수도 없고 아기 엄마로서는 참 난감한 일. 결국 경찰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엄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에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 A씨는 소음을 막으려고 아기 방을 안쪽으로 옮겼지만 지난 4일까지 1년 넘게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협박까지 듣자 불안한 마음에 A씨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저희한테 죽여버린다고까지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제가 경찰서까지 찾아간 거죠. 이후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애기가 걸어다니면서 뛸 수도 있고 좋아서 소리도 지르고 경찰들 와서 보고 간다잖아. 애가 순하게 생겼어요.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언제 다시 옆집이 찾아올지 몰라 A씨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침에 잠깐 환기하려고 열어놓은 사이에 애기 소리가 나가니까는 애기가 울 때마다 약간 그런 불안함이. 층간소음 중재를 담당하는 이웃사이 센터에 문의를 해봤지만 아이 울음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소음 범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음성이나 애기들 울음소리 이런 거는 안 되세요. 현행법상 직접 충격 또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외하곤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이러면 아예 안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기준이 넘어가면은 민원 상담을 할 거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두는 것도. 층간소음에 해당하진 않지만 종종 이웃 간의 갈등으로 커지는 아기 울음소리. 이웃 간의 양해를 넘어 층간소음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지난 5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가 영장이 기각됐던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200회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 씨와 공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수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약 석 달간 보안 수사에서 유 씨가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유 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 우리 곁에는 묵묵히 자기를 희생하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아주 많죠. 시민을 지키는 그들의 노력은 퇴근 후라고 쉬는 날이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요 며칠 절로 박수가 나오는 우리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조용한 헌신이 영상으로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승환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터널 안에서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옆으로 넘어진 트럭으로 달려갑니다. 트럭 운전자를 구조해 갓길에 앉히고 그 누나는 119에 신고 전화를 겁니다. 또 다른 누나는 뒤에서 다가오는 차들에게 사고를 알렸습니다. 지난 15일 휴가 중이던 한 남성 소방관과 가족이 제2중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한 터널에서 자칫 2차 사고로 화를 입을 뻔한 트럭 운전자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무사히 구조된 트럭 운전자는 소방관 남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초임 경찰관의 눈썰미가 빛을 발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한 순경이 곳곳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인수인계 뒤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기적적으로 할머니를 발견해 가까운 지구대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집을 찾아 무려 6시간 동안 9km를 헤맸던 할머니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제설용 염화 칼슘이나 도로 포장 자재를 빼돌려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가 사는 집 월세를 공사 수주업체가 대신 내게 하고 근무 시간에 도박판에 가 있거나 성추행을 일삼아도 버젓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신의 직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로공사 얘기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표적인 공공기관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도로 관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직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도로공사의 한 구급 직원은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22포대를 창고에서 꺼냈다 적발됐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자신의 모친 집 근처에 뿌리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구급 직원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 주변을 보수하기 위해 도로 포장 긴급 보수 자재 85개를 빼돌려 일부를 시공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공사 임직원의 징계 건수는 지난 3년간 5배 늘어 올해 8월까지 34건에 달합니다. 금품 수수와 성비위도 심각했습니다. 3급 차장은 도로공사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게 자신의 집 보증금과 9개월간의 월세 등 2,400만 원을 대신 내게 했고 4급 과장은 회식 후 직원에게 허리가 너무 가늘다며 신체를 접촉해 성추행했습니다. 적자 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서 자구 노력을 해도 부족한 도로공사의 근무 태만과 성희롱 등 각종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비위가 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달 전국 부대에 투입된 드론들이 날리자마자 추락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이른바 중국산 라벨가리 정황에 이어 이번엔 드론 제조업체가 전파 인증 서류까지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군사경찰이 이번 사건을 민간경찰인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이첩하면서 수사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게 생겼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내 한 드론 제조업체로부터 교육용 드론 651대를 납품받은 뒤 지난달부터 운용을 시작한 육군. 그런데 드론 100여 대가 날리자마자 줄줄이 추락했고 육군 수사단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가 납품 과정에서 제출한 전자파 적합성 인증 서류 등의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드론의 본체와 조종기, 충전기 등 3개 항목의 인증을 받으면서 업체가 서류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서류를 늦게 제출했을 뿐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다른 업체를 거쳐 드론을 들여왔지만 육군 측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반제품으로, 일부는 또 조립을 해서 우리한테 온 거를 제조 공정을 거쳐서 납품을 한 거예요. 육군 수사단은 지난 1일 사건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고 현재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육군은 계약 진행 과정에서 부대 관계자의 잘못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위법 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업체에 대한 고발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번 주 기후 주간을 맞아 화석 연료를 퇴출하자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선 대규모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고요.
과격 기후 활동가들은 독일 통일의 상징이죠. 브란덴부르크 문에 페인트칠 테러까지 가했습니다. 고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 문 기둥에 주황색과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졌습니다. 소화기로 페인트를 뿌리는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간 도로를 점거하거나 페인트 칠 테러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해온 기후활동 단체입니다. Bundesregierung muss jetzt Maßnahmen ergreifen, bis 2030 klimaneutral zu werden. Es kann nicht angehen, dass unsere Lebensgrundlagen und die der zukünftigen Generationen zerstört werden. Mutwillig! 경찰은 기후활동가 14명을 공공안전을 해치는 고의적 기물훼손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는 기후주간을 맞아 세계 50여 개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총회를 앞둔 미국 뉴욕에선 세계 정상들을 겨냥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We cannot have climate justice if our leaders are constantly talking about addressing the waves but not addressing the wind. 최근 캐나다 산불 심화와 리비아 홍수 참사 등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란 분석 속에 유엔은 이달 초 온실가스 저감 조치를 촉구하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내야와 외야를 순환하는 360도 오픈 코스. 편히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호텔 객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지붕을 덮어 경기를 할 수 있게 지금의 서울 잠실구장이 최신형 돔구장으로 변신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바로 토론토 로저스 센터라고 하네요. 신혜진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수 류현진 선수가 포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운드에는 등번호 5번을 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라 시구를 합니다. 이곳은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세계 최초 개폐식 돔구장인 로저스 센터. 류 선수가 소속된 블루제이스의 홈 구장으로 41,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올 땐 지붕이 닫혀서 경기를 그대로 할 수 있고 경기가 없는 날엔 다른 행사장으로 활용합니다. So during the season, we host concerts when the team goes away. So we cover the field and bring in large acts and do concerts. And in the winter, we look at any opportunity to do any events, whether with a floor or with the turf. So yeah, we're still definitely multi-purpose. And 외야석 구간엔 4성급 호텔이 조성돼 있는데 전체 객실의 20%는 야구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객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저스 센터를 둘러본 오 시장은 서울 잠실구장도 이렇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호텔하고 이 돔구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와서 3, 4호 함께 모임을 즐기면서 또 그 야구도 즐길 수 있고 그런 그 시설이 매우 잘 돼 있다고. 잠실 돔구장엔 올스타전을 객실에서 직접 볼 수 있는 호텔이 조성되고 테라스 등에서 경기를 내려볼 수 있는 스카이박스 등 젊은 관람객들을 겨냥한 프리미엄석도 들어섭니다. 이를 통해 국제 경기가 가능한 3만석 이상의 국내 최대 규모 돔구장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잠실 돔구장 공사를 2026년에 시작해 2031년 말까지 마무리 짓고 그 다음 해부터 시즌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로저스 센터처럼 야구장과 호텔이 일체형으로 조성될 잠실 돔구장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잠수함은 음파 탐지기를 이용하거나 잠수함에서 나는 소음을 듣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찾아내기 어렵겠죠. 이 소음을 줄이는 기술은 잠수함뿐 아니라 일반 상선에도 적용돼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 데까지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 조선업이 앞서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개된 이 연구시설에 김종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구시설 한켠에서 실제 선박을 그대로 축소한 모형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날개 하나를 깎는데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모형 선박이 완성되면 길이 300m, 수심 8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수조로 옮겨집니다. 바다에서 선박에 일어나는 각종 조건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나 군함 개발에 특화된 시설도 공개됐습니다.
이 시설은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군함 전용 음향수조라는 겁니다. 잠수함 같은 군함들은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소음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한 연구 개발이 이 수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체를 공기방울로 감싸 잠수함 내부에서 생기는 엔진이나 펌프 소음을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방산과 관련돼서는 이제는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고, 그거는 이제 국내에서의 경쟁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조선 수출은 지난해보다 18%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분명 존재했지만 남아있는 기록이 많지 않아 잊혀진 왕국으로 여겨졌던 가야. 가야 문명의 비밀을 간직한 7곳의 고분군이 10년의 노력 끝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대 문명 가야의 고분 7곳을 묶은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며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경북 고령, 경남 함안 전북 남원 등 영남과 호남에 분포된 7곳의 고분들입니다. 지난 2013년 잠정 목록에 오른 이후 10여 년 동안 민관, 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뤄낸 쾌거입니다. 가야는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반까지 낙동강 유역에 번성한 작은 나라들의 연맹들로 대가야와 금관가야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존재했지만 남아있는 기록이 많지 않은 탓에 남겨진 무덤이 가야 문명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여겨집니다. 대가야의 금동관, 아라가라의 상형도기, 금관가야의 목걸이 등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가야의 시대상을 보여줘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대등한 정치체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각 지역마다 거점을 두고 활동했던 그런 양상들이 대단히 잘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책사가 몰타에서 12시간 동안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는 11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논의됐는데 10월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주변국들의 셈법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또 중국이 갑자기 가까워지면 미국 쪽에 섰던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몰타에서 4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이틀에 걸쳐 12시간 동안 진행된 회동에 대해 백악관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회담 사실을 알리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지역 문제에 관해서도 토론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중국과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만 해협 현상 유지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왕이 부장은 대만 문제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약속 이행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 만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왕이 부장이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양국 정상회담을 조율하려고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10월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리고 최근 북러 정상회담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상황 관리에 나선 미국, 반서방 연대인 북중러의 결속을 위한 중러 정상회담 등 국제관계 셈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여자 축구 대표팀이 내일 결전지인 중국 항저우로 떠납니다.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3회 연속 동메달을 딴 대표팀은
조별리그 이후 일본전에 따라 메달색이 결정될 것이라며 월드컵에서의 아쉬움을 씻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월드컵에 저희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수들이 잘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결과로 좋은 결실을 맺고 한국에 돌아오는 목표입니다. 저녁이 된 지금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양은 최대 6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산지로는 쌀하고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나 빗방울이 가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28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9도, 창원 30도 등으로 남부지방으로는 30도를 웃도는 곳도 있어서 다소 덥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 전국에 비가 한 차례 지나겠고요. 이후로는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